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납치, 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도 프놈펜을 포함해 11개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교민들의 걱정도 큰 상황인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YTN 취재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캄보디아는 한국인 관광객이 한 해에만 20만 명 넘게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한 차례 수교가 끊어졌다가 1997년 다시 교류가 시작됐고 여러 기업이 진출하며 교민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국가지만 하루아침에 발길이 끊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을 노린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수도 프놈펜을 비롯해 11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현지 방문을 전면 자제하도록 한 건데 출국을 권고하는 적색 경보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년에서 2023년 한 해 10건에서 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배경엔 웬치로 불리는 중국계를 주축으로 한 범죄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돈벌이를 미끼로 현지로 꿰어낸 뒤 납치의 몸값을 요구하거나 철조망과 무장경비원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가두고 피싱부터 스캠, 온라인 도박 등 온갖 범죄를 강요하는 게 주요 수법입니다. 캄보디아의 이런 범죄 단지는 최소 50여 곳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된 뒤 성행에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인 대상 범죄가 빠르게 늘었다고 현지 교민들은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민간단체에 달마다 20에서 30건꼴로 구조 요청이 들어왔지만 우리 정부 차원의 대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지는 비극이 벌어진 뒤에야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측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범죄 배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현지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그제까지 캄보디아와 관련해 접수된 실종 감금 의심 사건은 모두 14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고 52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입국 후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고 신고한 한국인 가운데 80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외교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양쪽에 접수된 사건 전체를 비교 분석해 누락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는 경찰력과 예산 등을 꼽으며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캄보디아 사태가 화두였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20건 정도였던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사건이 지난해 221건으로 10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우리 경찰은 딱 3명, 그나마 둘은 임시 파견된 협력관인데 윤호중 장관은 경찰 주재관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그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인력을 줄인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부탁받아서 캄보디아 ODA에 지원하면서 국민의 재해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영사 확대 배치는 매우 안이한 대응이고 심지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는 아직도 공석이라며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부 과도기에 범죄가 급증한 만큼 신구정부 책임론으로 번진 건데 서로 남 탓하지 말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대책보다는 정부 탓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시도는 무책임한 조상 탓일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은 실질적 대안 마련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오늘 캄보디아에 급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국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오늘 현지에 급파됩니다. 대응팀은 우선 최근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빠른 부검과 시신 국내 운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함께 현지로 향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섭니다. 또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전세기를 투입해 조기 송환하고 우리 법에 따라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통한 합동작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지 범죄 단체들의 주요 수법인 로맨스 스캠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 대응 TF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과 우리 경찰 주재관 증원, 한국인 범죄를 전담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또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응 현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관련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YTN 홍미기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앉히며 전쟁같이 지나간 첫날에 비해 어제 법사위는 한결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자성론도 엿보였는데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분위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이틀차.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꿰찼다는 비판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렇게 감쌌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신데 얼마나 호기롭고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상한 음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황당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정면에 민주당 의원석을 수차례 쳐다봤지만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이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 논란을 빚은 다음날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선 최 의원 돌발 행동 때문에 대법원 망신주기 프레임에 갇혔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질문을 계속 차분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난장판 법사위에 대한 일종의 자성론인데 하지만 민주당은 조이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고삐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1, 2심만 2년 6개월 걸렸다고 항변했는데 여당은 몰렴치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대법원이 일명 조이데의 난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제19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633 원칙은 결코 이어달리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힌 것을 강제 구금으로 규정하며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이 조리돌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힘이 없는 건지 사주한 건지도 따졌습니다.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은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최대한 능멸했다면서 중지된 대통령 재판 5개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전산 기록을 열람하고 75평 규모의 대법관 집무실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사위는 강경파가 아니라 지방선거파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장 국감이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지 정쟁의 장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장 곳곳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잇따라 소환되며 여야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김 실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논의하려던 오늘 운영위 전체 회의는 연기됐습니다. 박기재 기자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당시 수사검사와 나란히 자리한 국회 법사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 변호사 교체 과정에 김 실장의 질책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서 증인이 연락을 했더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하입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김 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관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현지 실장과 연관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7년간 같이 활동을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것밖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임명 전후 김 실장과 통화가 있었는지 질의가 나왔는데 한 장관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 실장 관련 여야 대치는 과거 판결문을 토대로 한 장외 여론전으로도 번졌습니다. 김 실장이 통합진보당 주류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됐고 과거 이 대통령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성남시의회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색깔론이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은 통진당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알고 지낸다는 문장 하나로 김현지 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계시키는 논리적 비약은 실로 놀랍습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던 운영위원회는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국감장 곳곳에서 김 실장 없는 김 실장 공방은 한층 더 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경기 동부연합의 연관성을 주장한 데 대해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박 의원의 주장은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 제기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 부족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며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YTN이 유진 기업에 매각된 것이 김건희 씨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4년 전 김건희 씨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대 대선 직전 김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복수하겠다고 경고한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김 씨는 의혹을 묻는 YTN 기자에게 자신이 공무원처럼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하느냐고 따지며 진짜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고 언급했습니다. 노 의원은 김 여사가 사적인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공공기관에 YTN을 팔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수수,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씨 2차 공판을 열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애초 오늘 재판에선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정필 씨와 민태균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도이치모터스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 매매 등 부정 거래로 8억 1천만여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가단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타당한지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구속을 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5시간 넘게 고심한 끝에 구속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봐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 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던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통상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준 겁니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엔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3차례 통화하면서 검사 파견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는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9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에 대해서 그와 연관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시죠. 에휴 이 찌질한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한심한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걔 여기다 이걸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제 멱살 잡고 이런 거 봤냐고요?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도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름이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됐는데 먼저 법사위부터 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이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혹을 제시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네. 것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인정을 했구나 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보도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듯이 이제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 측에서도 놀랐겠죠. 그래서 변호사 교체를 했는데 근데 이술주한 변호사였는데 이제 민변 출신의 변호사로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개입을 했다. 그 과정을 총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가 교체된 뒤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찾아가고 부인이 재판장에 나가서 정신 차리라 하고 그 이제 변호사가 판사 바꿔달라고 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괄했다 하는 부분인데 네.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는 일종의 공범 관계로 엮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이고 위정교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영 검사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유로 김현지 실장이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은 기승전 김현지예요. 모든 것이 다 김현지로 귀결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김현지의 뭐 의혹 내지는 뭐 범죄로까지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의혹이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카더라도 아니고 뭐 거의 뭐 소설성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의문이 들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자백 번복, 이 자백을 번복한 이 과정에도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개입의 주장의 근거로는 이 설주환 변호사라고 지금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평론을 여러 번 같이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교체됐는데 그 교체된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검찰 편을 들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아까 자백을 유도했다, 회유했다.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을 엮는 데 협조를 하면은 풀어주겠다. 그리고 죄도 없게 해주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설주환 변호사가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의 논란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뭐 말씀 나누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설주환 변호사가 정확하게 밝혔어요.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거냐? 정말로 당신이 이 검찰 편을 들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물어본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다. 그리고 또 뭐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장이 계속이 되면 부메랑으로 국민의힘에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김현지 실장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정 장관은 뭐 법무부가 파악할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참모로서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현지 실장을 너무 방어를 하니까 저로서도 사실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요.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편하겠죠. 뭐 능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은 편하기 때문에 옆에 두고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측근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궁금해하는 것이고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공적 라인에 있는 부분이 대통령 바로 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검증은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감장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땅합니다. 네. 자, 김현지 실장 관련 논란은 또 색깔론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됐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면은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너무 궁금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터무니없는 그 소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 소속 모 시의원이죠. 경제 공동체다.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자식을 서로 나눈 사이다라는 폐륜적인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색깔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동부연합과 관련됐다. 그래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계돼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돼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종북 세력이다. 김일성 추종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난번 대표 때 지난 총선에서 이 운동권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종북 세력으로까지 몰아가고 있고 지금 이 종북 세력으로 몰아간 근거가 김모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20년 전의 사건에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뭐 한마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래서 종북 세력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종북 세력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논리적인 비약이고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통령실도 즉각 반박을 했더라고요. 50 때도 안 먹힐 종북 프레임이다라고 하던데요. 뭐 색깔론이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근거가 박정훈 의원이 제시한 근거가 이제 판결문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로 정당이 해산된 통진당의 주류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에서 활동한 그 한 의원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판결문에서 그 의원과 통진당의 그 의원과 김현지 지금 실장과의 관계가 기술이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 통진당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도움을 주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이제 박정훈 의원이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동부연합이라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과연 김현지 실장이 이 관계가 있느냐, 끊었느냐, 지금은 생각이 어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색깔론이라고는 하지만은 경기동부연합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동부연합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부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감장에 나와서 당연히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관계를 좀 오도를 하시는데 판결문에 지금 김현지 비서실장, 부속실장하고 김모 의원하고 관계 또 동부연합하고 관계가 기술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전혀 기술이 돼 있지 않아요. 잘 안다고 나와 있다죠. 아니요. 잠깐. 안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알면은 이게 종북 세력이 됩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비리나 범죄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모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 현장에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연락을 받고 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식사 대금을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식사 대금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김모 의원의 남편 같은 경우 나는 경기 동부연합 세력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의 박모 의원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변인께서 김모 의원하고 통진당 그리고 또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관계가 있다.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허위사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감장에 나와서 질문에 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판결문에 안 나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결정지을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오늘로 예정됐습니다만은 연기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결국은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뭐 증인 채택을 하자라고 논란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6개 상임위에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승전 김현지예요. 모든 것을 다 김현지의 문제로 몰아가지고 정치 공세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국감은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민생 국감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정쟁 국감이다. 라는 그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도 분명하게 선긋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 지금 실에서는 일단 불필요한 정치 공세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국회가 지금 민주당의 절대적 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금 박정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이 감사에 출석을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버렸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공세가 정치 공세라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덧붙이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아무런 결과를 갖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 질문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오늘 국정운영위원회 연례기로 됐었는데 이게 연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이 연기를 한 것인데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두 가지 의혹이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열렸다 그러면은 채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채택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벌어보자 이런 의도에서 그런 속셈에서 아마 운영위원회를 이제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행이라고 뭐 부서실장은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관행 잘 깨잖아요. 다 깨고 있지 않습니까? 관행 깨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왜 국감장에 안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정청래 대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뭐 지금 뭐 대법관보다 대법관 이상입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안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서실장의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뭐 부서실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관행을 깨고 나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부분이 당연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물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대법원장은 강제로 앉혀놓고 김현재 실장은 왜 이렇게 보호하는 거냐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뭐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청문회도 부르고 또 국정감사도 불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비리나 범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중 논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관행을 깨고 좀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제가 볼 때는 이중잣대입니다. 지난번에 총무비서관 때는 나오는 것이 관행인데 왜 안 나오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대변인께서 관행을 깨고 이제 또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리할 때는 관행을 지켜라. 또 불리할 때는 관행을 깨라. 이런 논리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심지어는 당대표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니까 과연 그렇다면 12상 내란에 대한 연루 책임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정당에서 이런 이중 논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정말 답답한 말씀하시는데 관행을 깨고 있는데 곳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그동안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들 자기 관행 깨고 가져간 거고 법사위 관사 관행 깨고 임명하지 않는 부분이고 관행을 깬 부분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김현지 실장 보호한다고 관행 안 깹니까? 관행 깨고 나오라고 하십시오. 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좀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과방위 국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출석을 한 거고요. 자신의 체포 과정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비상식이 뉴노멀이 됐다라는 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한마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꽃놀이 패죠. 손에 수갑을 차면 찰수록 자신은 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묘사가 돼서 보수의 잔다르크로 등극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공천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천만 받으면 나는 당선이 된다. 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치 쟁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이진석이라는 사람이 공정방송, 이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과연 적법한 것이었느냐라는 이 두 가지인데 이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다라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석방을 해준 그런 판사도 수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체포 과정은 적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리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과연 공정방송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MBC에 간부를 할 때도 노조를 탄압했다.
공정방송을 탄압했다라는 논란의 그런 중심이었고, 두 번째로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세 번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때도 결국 뭐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그 다음에 이진숙인데, 이때도 방송 장악의 연장선상에서 투입이 됐다라는 그런 논란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MBC, KBS 이 사진들을 갈아치워가지고 역시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했구나라는 그런 논란의 그런 중심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지금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인 목적을 겨냥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 있으시죠? 참 이게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이고, 지금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에 대해서 체포에 대해서도 적법했다고 하는데, 적법했으면 풀어줬겠습니까? 체포해서 조사를 했겠죠. 풀어줬잖아요. 근데 뭐 적법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방통위원장 되고 이틀 지나가지고 탄핵안 발의하면서 직무정지가 되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간판 본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방통위 간판을 내린 거잖아요. 그거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자동으로 신분이 면직이 되어버리고, 면직되자마자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탄압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제 방통위 국감 보십시오. 국가기관이잖아요. 네. 그 방통위원장 없고 상임위원장 없고 부위원장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비가 돼 있는 상태. 그 지금 대변인이 기관의 장으로서 지금 그 선서를 하는 그런 상황을, 희한한 상황을 우리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사실관계니까요.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는데요. 체포가 적법했다면 풀어줬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체포가 적부심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풀어줬는데, 그 담당 판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체포는 적법했다. 그러면 왜 풀어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의 지속성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본인이 앞으로 출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6차례나 경찰 소환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체포국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 왜냐, 체포되면 될수록 자신은 더 보수의 잔다르크가 된다.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협조를 했다면 체포될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6차례 소환 요구를 했다 하지만 6차례가 아니고 계속 경찰하고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하고는 소환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6차례 뭐 3차례인가라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자, 어제 이 자리에 국정감사 방향이 좀 중간에 엉뚱하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난데없이 문자 논란이 터져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는데, 근데 이게 뭐 문자 내용과는 상관없이요, 민주당의 노림수였다, 좀 흐름을 끊기 위한 노림수였다, 이런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상상력이 너무나 높은 것 같고요. 일단 문자 자체는 있었고, 그리고 문자의 찌질, 뭐 저점 해가지고 욕설에 가까운, 모욕에 가까운 그런 문자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자제해야 되고, 지금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여기에 대한 뭐 항의랄까, 반박이랄까, 이런 부분을 해야지, 사적으로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상대를 모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린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대변이라고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서로 평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론 끝났어요. 근데 또 평론 끝나가지고 너가 잘했냐, 뭐 내가 잘했냐라고 뭐 우격다짐을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서로 폭력을 행사하든지, 문자로 또 야 평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 찌질한 뭐뭐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박정훈 의원하고 김영호 의원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저 상임위가 정회됐을 때, 정회됐을 때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영호 의원이 욕을 하면서 박정훈 의원의 멱살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자를 주고 받은 것 같은데,
그 문자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인데 어제 김영우 의원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치졸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박정훈 의원이 어제 이제 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경기동부연합 의혹을 제기하니까 네. 보복성 차원으로 공개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전화번호로 노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위 개딸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인 공개였다. 저거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 문자를 저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잠깐 짚어보죠.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공방이 일었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타살 의혹이 있는지 좀 법무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당부를 했는데 이게 근데 1차 부검 결과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검을 했지 않습니까? 네. 부검과 관련해서도 뭐 찬반 양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검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살 의혹 또 이런 문제 제기까지 의혹 제기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제 부검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죽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살인 특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 검찰이라든지 또는 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좀 욕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특검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성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근데 이런 특검에 대해서 뭐 살인 특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특검을 굉장히 힘을 빼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이 특검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추미애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정 장관이 이게 법무부 사안이 아니다. 특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을 듣고서 이제 그러면 특검은 과연 누가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특검 탄생부터가 그런 것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또 기간을 연장해주고 검사를 정원해주고 별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수사하게 해주고 하는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다 보니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과 변호사로 구성된 팀이 조사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경찰 같은 경우 이제 경찰에 지금 너무 검찰 해체되면서 경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졌습니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이제 경찰에 넘어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경찰이 과잉 충성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그게 그냥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짧게 좀 얘기를 하면 네.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한 거는 너무나 많이 나갔다. 지금 뭐 물고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전기고문이 있었습니까? 뭐 통닭구이 고문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특검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좋지만 그런데 있지도 않는 고문치사라고까지 얘기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에서 분명히 좀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심리적인 압박조차도 이제 고문 중에 일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희생된 본인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고문에 가깝다고 생각이 됐겠죠. 그 조사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 그 일기를 쓰듯이 내려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내용이 정말 너무나 가혹하게 본인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진술하지 않은 것도 다 그 수사관들이 적어두고 인정을 하라고 압박을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희생자의 변호인께서는 지금 조서가 지금 조작이 됐다. 이런까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물론 특검 보장된 것이고 사실 규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검 수사가 너무 과잉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부분 반드시 어느 팀에선가 법무부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국회라도 아니면은 어디에서라도 이 특검을 견제를 하는 그런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뭐 무소불위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 전산 기록도 살펴보는 현장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자, 오늘 현장에서 일정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직접 대법원의 결재 문서와 전산 기록 등을 살펴보는 현장 검증 형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요. 또 민주당의 대법관 증언안을 대법원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건지 대법관 집무실도 직접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현장 국감은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후 여당 주도로 의결돼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현장에 출석할까요? 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했는데요.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도 한동안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질의에 직접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과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나 또 출석하더라도 직접 발언을 할지 등은 불투명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해와서 오늘 국감에서도 강한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폭넓은 규제 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자치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한도를 더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에 세제 방향성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또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분에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제 건드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방향성은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세제 방향성에 담길 내용과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철 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이 시장에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여지가 이렇게 비춰지면 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시그널이 되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부동산이든 뭐든 세금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세금의 신중한 기조를 고수하는 건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세제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뿐 이번 대책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선에서 이번 세제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와 규제 지역 확대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금 카드까지 동원하겠다는 일종의 구두 개입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 비율을 다시 80%로 원상 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지게 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에 첫 내란 특검에 출석하게 됩니다. 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서초구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로 지금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구속 뒤에 첫 내란 특검에 출석하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50대 배달기사가 오피스텔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선 한 달 만에 또다시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누런색입니다. 물이 지나는 필터를 보면 탁한 정도가 더 선명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일대에 이물질이 섞인 탁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쓸 수 없게 된 주민들은 한밤중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는 생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몇 개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먹는 물이라든가 그런 좀 비상급수로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선 지난달 5일에도 흙탕물이 공급돼 4,80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시청은 중앙수도관이나 저수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달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3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50대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기 집에 배달을 온 것도 아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습격한 겁니다. 배달기사는 복부 등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경기도 연천에선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북한이 강 상류 환강댐에서 또다시 물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신월동 국회대로를 달리던 벤츠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을 끄고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죄 단지가 집중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취업 사기 피해자들을 구조 중인 오창수 선교사가 YTN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 선교사는 지금도 구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행돼요. 지금 위험할까봐 좀 걱정.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 사기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있는 오창수 선교사가 YTN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휴양 도시였던 시아누크빌. 5년여 전부터 카지노와 유흥업소가 대거 들어서더니 한국인 청년들에 대한 불법 구금까지 판치는 범죄의 온상으로 변했습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급속도로 한국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구조 요청이 오는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청년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꿈꾸며 이곳을 찾았지만 막상 기다리고 있던 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가담하라는 협박과 온갖 가혹행위였습니다. 조직원들한테 두드려 맞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제가 동영상으로 본 것은 전기 고문까지도 당하더라고요. 새벽 시간 범죄 단지를 누비며 수십 명을 구한 지 벌써 5년이 넘었고 총을 찬 조직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청년들을 탈출시키다 목숨이 오간 적도 여러 번입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뜯고 이제 제 차에 막 빨리 급속도로 이제 급하게 태워가지고 창문에 뛰어내다 보니까 다리가 불러져가지고. 오 선교사는 지금도 구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채용 절차도 없이 현지에 오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광고를 절대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취업 사기로 와 있는 친구들이 한 200~300명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YTN 이현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인터넷 사기의 인신매매와 고문을 일삼는 캄보디아 조직을 초국가적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21조 원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동결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제재 대상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카지노와 범죄단지를 건설해 운영하는 프린스 그룹과 회장인 천즈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에 이르는 비트코인을 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런던에 있는 1,200만 파운드, 약 230억 원 저택과 1억 파운드, 1,900억 원짜리 건물 등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현지 시간 14일자 미국과 영국, 캄보디아 사이버 사기범을 제재하고 150억 달러 비트코인을 압류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천지와 프린스 그룹이 전 세계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을 인신매매하고 고문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한국인 학생이 범죄단지에 속아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건이 고국에서 큰 공분을 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의 사기 센터들이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폐쇄된 카지노나 특수 목적 시설로 유인하고 고문으로 위협하며 온라인 사기를 자행하도록 강요한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표적과 친분을 쌓으면서 점점 더 큰 돈을 사기성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 외에 캄보디아 소재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 그룹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후이원 그룹은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기를 쳐서 챙긴 가상화폐 자금을 수년간 세탁해왔으며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도 처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오늘 합동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범죄는 국경을 못 넘는다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윤혜성 AI 미래정책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실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지켜봐 오신 분인데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 올 8월까지만 해도 80명의 한국인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전체가 지금 범죄의 소굴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 온라인 도박을 비롯해서 마약, 리딩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 지역은 또 국경이 다 붙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범죄로 활용되거나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이런 추정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이 80명 중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지역이 워낙 또 불법적인 지역이고 총기도 휴대하고 있고 각종 뭐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샤, 또 한국의 범죄 단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법이 또 잔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사를 좀 확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그 한국인 대학생 고문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보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총책이 중국인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어떤 자본력을 갖춘 중국인들에게 이제 타 국적의 그런 조직원들이 기대는 구조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범죄 단체들이 문제가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도박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다가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쪽으로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몰려드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쪽에 또 중국하고 그 국경이 붙어 있는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마약을 그 생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미얀마 쪽으로 옮겨가지고 미얀마에서 이제 마약을 생산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국의 삼합회라든가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범죄 단체를 꾸리거나 범죄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영국과 미국이 지금 이런 범죄 단체에 대해서 제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을 동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치입니까? 이 역시도 이제 마약 또는 그 온라인 도박, 그다음에 뭐 각종 온라인 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엔 그 동남아 쪽에도 유엔 ODC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보고서를 보고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둔화된 법제도와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지처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합성 마약을 생산한다거나 또는 온라인 도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금 세탁용으로 가상자산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가만히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 대응팀이 현지에 급파됩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 협력이 논의 중인데 하지만 협력이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기존에 2, 3년, 많게는 한 5, 6년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정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고요. 지금이라도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일개 한두 명 파견하는 거 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국수본부장까지 가고 그리고 외교부 2차관까지 가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대대적인 규모의 한국 수사팀 파견도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총영사관이 공석이다. 그다음에 뭐 주재관이 한두 명이다.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수사 한 팀 정도를 파견을 한다거나 또는 국정원과의 협력, 외교부와의 영사 조력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아우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다만 이번 기회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교 역량이라든지 어쨌든 가용한 자원을 모두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라도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캄보디아 고위층과 이런 범죄 조직 간의 이제 결탁 의혹 이런 부분 때문에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 동남아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군 그다음에 예. 경찰 이런 것들과 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정부패적인 요소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불법적인 수익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외화벌이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서도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 차원에서 현지 경찰과 좀 한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 또는 그쪽에도 유엔 오디시나 인터폴이 있거든요. 예. 이런 기관들과 좀 협조를 구해서 영사 조력뿐만 아니라 사법 공조도 같이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경찰 간의 이런 협력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그런데 이미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런 범죄 단체들이 대규모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이게 범죄 조직들도 생태계가 있습니다. 더 예. 좋은 환경, 더 좋은 범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거든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이제야 한다는 게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전문화된 그런 합동된 그런 기구를 운영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수사 한 팀 정도를 파견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뭐 정보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좀 다른 기관으로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을 예.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끊임없이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현지 선교사도 연결을 했습니다만 네. 좀 구조되는 경우를 보면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구조된다기보다는 네. 이런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탈출을 하든지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구조 도움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조라는 게 사실은 외교부에 연락을 네. 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경찰관에 협력을 해라. 근데 감금된 상태에서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이거는 외교부에서 좀 다시 좀 교육을 좀 받아서 경찰과 연계를 하든가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외교부의 역할이 사실 그런 건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한국인이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를 갔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앱이나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동의를 받아서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 있다. 이러면은 현지 경찰 또는 우리 코리안 데스크 팀이 운영해서 추적을 한다거나 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잠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출근길 영상이 들어와서요. 이 부분을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13일 국회 법사위에 이어서 그리고 오늘 대법원의 현장 국감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밝히지 않을까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화면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모습입니다. 앞서 첫 국감에서는 출석한 뒤에 이석은 하지 않고 또 하지만 질의에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모습을 드러낼지 그 부분도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들어오는 소식도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한국으로 지금 피해자들을 모두 송환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어찌됐건 그곳에서 범죄에 가담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이들을 모두 피해자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글쎄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속아서 정말 유인책으로서 미끼에 당해서 갔는데 이제 폭행이나 감금, 우리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을 거거나 또 감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의 모집체라든가 마약 운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폭력, 감금에 의해서 다른 범죄 활동을 했다. 이렇게 또 피해자로 주장을 하게 되면 피해자로서를 법원에 선처를 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감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예.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어떤 로맨스 스캠 같은 것에 가담을 했다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그 범행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이제 우리 수사 당국도 상당히 그 혐의를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고의로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백이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원에서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자, 그 해외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도 그 사례가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데 그 사이버 범죄 협약,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제 사이버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통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온라인 도박인데요.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초국가적 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벗어나가지고 유럽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하는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인터넷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맺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증거를 보존하고 제출을 하고 그다음 효과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국제 협약이고요. 현재까지 약 90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을 한 상태고요. 유엔 차원에서도 이제 사이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마약, 인신매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유럽 부다페스트 조약과 같은 그런 협약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고수익 아르바이트 이런 그 미끼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꿰어내고 있는 겁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도박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고수익 알바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연결책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SNS나 우리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를 클릭을 하면 그쪽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수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 같은 데에서 이런 불건전한 불법적인 정보라든가 불법적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 미래정책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곧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알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은 현재 조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기 중이고 곧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서 곧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흘째 접어든 국정감사 전략을 논의하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 대응 방안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위에서 논의한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께서 좀 이따 발표하시겠지만 오늘 당에서는 김병주 단장 등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구직난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취업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반복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주력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되는 우리 김병주 단장께서 현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원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계엄군이 국민과 국회를 짓밟을 것을 알고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던 내란 혐의자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곧 군대가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고 단전과 단수로 혼란할 국민들과 그 상황을 상상해 보니 웃음이 나고 재미있었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등이 수거되고 생명을 잃기를 바랬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말대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송원석 대표는 아직도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신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국리를 모색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은 말이 안 된다며 즉각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의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상원 사조직에 가담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지원 명단 작성 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또 심리전을 한다면서 전단을 뿌리는데 관여하거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가진 이들이 최근 군인사의 진급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반드시 진급을 취소해 군의 기강과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성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비겁하고 오만한 조희대 대법원장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상황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곧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할 TF를 본격 출범하고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장님과 TF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 멈춰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전체가 한순간에 방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당초에 640여 개로 알려졌던 시스템이 709개라고 알려졌는데 이 709개 행정 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 명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 자료가 완전히 소실되었으면서 정부 24, 국민신문고, 복지로 등 국민의 일상 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시각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더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전산망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고 하는 인식하에 정부의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산 행정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으시는 위원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책임 있는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혼란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제1야당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재명 정권을 대신해서 진정으로 국가를 지키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정부의 전산망 마비 사태 수습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할 TF를 출범하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곧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3,600선을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3,6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856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53% 오르며 출발했고 코스닥은 0.61%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이 혼조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9원으로 시작했습니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공기가 제법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3도 보이고 있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 동안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3도, 대전 24도가 예상되고요. 늦더위가 이어지는 제주도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은 동해안과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차츰 남서쪽으로 확대되겠고요. 밤부터는 서울 등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최대 4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영동 지방은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등 비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이른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서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수사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